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기입니다. 먼저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인 이동학 이사장님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존엄한 죽음 연구소를 또 이끌고 있는 김지수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방금 이제 소개를 이제 김진수 선생님께서 하셨듯이 이 책은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1부는 주로 이제 말기 돌봄과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현장 연구를 이제 중심으로 좀 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임종까지 말기 결정, 의료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고 또 이제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고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이제 그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까지로 하면서 이제 1부가 마무리되고 2부에서는 이제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좀 더 사회 문화적인 한국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책에서도 밝혔지만은 죽음의 장소로서 이제 병원이 된 거는 3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집에서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본 기억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의료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죽음과 관련된 뭐 말기 결정이니 뭐 호스피스니 뭐 연명의료니 이런 문제들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동시에 좀 반걸음 또 다른 각도에서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또 문제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질문을 다르게 찾으면서 답을 또 같이 다르게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는 좀 더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챕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사진을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가능한 없애고요. 먼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료 인류학이 무엇이냐, 인류학도 낯선데 이제 의료 인류학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요즘에 북토크하면서 많이 쓰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갖고 와서 이게 이제 영미권의 이제 그 인류학 학부생들한테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이 흥미로운 게 제가 이 책의 내용도 좋은데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작은 장소에서 큰 쟁점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혹은 심리학처럼 개인의 마음 혹은 이제 대규모의 통계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처럼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회과학도 있지만 인류학은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인류학자는. 그래서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그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던졌던 연구 질문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이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사회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예전에는 인류학자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부족사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뉴기니에 있는 그런 부족사회도 가고 한국에서도 이제 저기 뭐 제주도의 어떤 한 어촌 마을을 연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되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다가 오늘날에는 이제 큰 산업사회 그러니까 한국처럼 혹은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사회도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저같이 이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현장 연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라던가 이제 쟁점들이
그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더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인 쟁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참여 관찰과 해석,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사람들이 사는 맥락을 이렇게 이제 추적하면서 인간을 좀 더 폭넓게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의료 인류학은 의료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하기로는 의사들이나 이제 간호사, 뭐 의료진이 하는 행위가 이제 의료 치료를 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의 상식이죠. 하지만 인류학적으로 보면 의료라는 것은 병원인이 아니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다 있죠. 인간은 어떻게든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이라는 것도 생기고, 근데 이제 그 아픔과 질병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은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 합병이라는 말이 있었죠. 합병.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정신건강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다가 의학적 질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합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토착병으로 이제 취급이 됐었죠. 왜냐하면은 진단으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약을 먹어도 딱히 증상이 완화가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며느리가 명절에 이제 시어머니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은 반대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또 누구를 보면은 이렇게 막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여전히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 무속 신앙 혹은 무교라고 하죠. 그런 이제 굿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미신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도 이제 그 4.3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나왔지만은, 그런 이제 사회적인 아픔, 역사가 만드는 비극 이런 것들은 의료의 문제로 이제 치유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무속인, 무당, 그 다음에 굿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아픔을 다르게 바라보고 또 치료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의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라는 것은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파악하는. 그리고 한국에는 한의학도 있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바라보는 인식체계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모니터만 본다 그러는데, 한의사들은 너무 친절한 것 같고 막 말도 고고 막 만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친절하고 불친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과 몸을 바라보는 인식체계가 많이 달라요. 네네네. 서양의학이 바라보는 몸이라는 것은 이제 해부학적 몸이죠. 그래서 몸을 공간처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질병이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지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실제로 진단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기계, 피검사라든지 이제 그런 뭐 CT나 MRI나 이런 걸로 보는 거고,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촉진 만져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인식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들이 더 친절하고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그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의학도 있고, 굉장히 의료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 인류학이라고 하는 이제 분과에서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제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각 사회마다 이제 죽음, 모두가 죽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이것도 이제 사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류학자들이 비교 문화 연구를 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좀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대중 강연이니까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이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영화 신과 함께라는 이제 영화죠. 보셨죠? 대부분. 예. 네. 제가 이 자료 같은 걸 좀 찾으면서 좀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어떤 영화를 가장 많이 봤을까? 지금 그게 이제 박스 오피스 그 순위가 다 나와 있잖아요. 혹시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범죄와의 도시? 명량. 오, 어떻게 명량. 명량. 역사. 네, 명량. 2위가 뭔 것 같아요? 범죄도시?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범죄도시는 10위권 안에 들어왔긴 했어요. 오, 그래요? 예, 예. 신과 함께 설마? 아니에요. 신과 함께는 아니고, 약간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그것이, 뭐지? 있잖아요. 갈비냐, 극한직업, 맞아요. 예, 그게 이제 2위였고, 3위가 이제 이 신과 함께였는데, 이게 누적 관객 1,441만 명. 대단하지 않아요? 명량은 1,700만 명 정도로 1위로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인류학을 하니까 흥미로운 건 그런 겁니다. 명량도 어쨌든 역사물이긴 하지만 픽션이잖아요. 네. 오늘날의 이제 감각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쓰는 언어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로 통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주목한 건 이 영화였는데, 신과 함께 다른 시리즈도 20위권 안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영화는 줄거리 안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승사자 우리가 보통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은 이 현생에서의 억울함, 뭐 잘못함 이런 것들이 이제 분이 풀리지 않고 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승에서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과 문제를 잘 풀어야지 이제 죽는 이후 자체도 이제 이게 평화적인 죽음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병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는 있지만 실제 문화적으로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나서 뭐 저승에 가가지고 뭐 벌을 받고 그 원한이 있어서 다시 그거를 해결하러 그 신이 와가지고 함께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근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1,400만 명이나 보고 온 거예요. 돈을 내고. 예.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문화가 익숙한 거죠. 예. 네. 문화가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우리가 죽음을 병원에서 죽고 의료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동시에 죽음을 죽음으로 완전히 그냥 그냥 생의 끝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죽음 이후에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이 잘 죽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그 관계,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도 괜찮아야지 우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평화롭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영화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명량 같은 것도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는 뭐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역사 시간에 뭐 점수를 받아야 되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배웠지만 왜 역사가 중요하죠? 그런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역사를 배워야 하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할까? 그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역사,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시대와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와 지금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고대 로마 시대의 뭐 이런 역사, 그런 것들도 보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시공간에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상력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신과 함께처럼 이순신 장군 죽은 지 몇백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몸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미라는 아니지만 일종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일종의 수호신 같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지? 그러니까 지금의 맥락하고는 사실 좀 많이 다른 건데도 사람들이 무리 없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신과 함께라는 것이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이제 약간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영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존재는 이제 사람일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역사로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명랑이나 이런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볼 텐데, 그런 식의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예시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초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명한 이제 영국 인류학자가 쓴 책입니다. 레이몬드 펄스라는 책인데, 펄스가 쓴 책인데, 티코피아라는 그 일종의 이제 저기 그 남태평양 이제 그 멜라네시아에 있는 그 섬 부족 사회예요. 티코피아라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부족의 사람들이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사회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례, 우리로 치면은 나중에 이제 보여주겠지만은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국가 행사를 치른다든지 그런 식의 의례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의례를 집행하는 사람들 옆에 보이지 않는 이 신적인 존재, 조상, 이런 이제 존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까 전에 말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처럼 이 사회가 계속 영속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존재 그리고 지금에 있던 존재가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 지속성이 이제 생기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다 외국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인류학에서 어떤 연구를 이제 해왔냐면,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와 죽음 이전이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또 다른 시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유럽,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나 아시아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그런 연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종교라는 것이 뭐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한 이제 인류학자도 있고 이런데,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적 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동물이 인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침팬지도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룰을 만들기도 하고 권력관계도 있죠. 예,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침팬지들이 그 서열 관계가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힘 같은 경우도 제일 센 수컷이 힘만 세다고 이제 왕자를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컷들이 굉장히 많은 게 수컷과 암컷의 이제 연합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회를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힘을 가진 이제 수컷과 또 이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 암컷의 이제 관계,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침팬지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겁니다. 이 모리스 블록이라는 이제 영국 인류학자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침팬지 사회를 인간 사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다 사회적 동물이고 실제로 이제 유전자로 봐도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종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영장류잖아요. 그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침팬지 도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적이지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침팬지처럼 역할에 따라서 뭔가를 하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상인이 물건을 파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물건을 사는 이런 식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뭐 힘이 좋은 사람이 뭐 이렇게 공사를 한다든지 또 힘이 약한 사람은 뭐 이제 돌봄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역할 같은 거는 침팬지 사회에 있는 것처럼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상하는 이 초월적 사회성이 침팬지 사회와 인간 사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이제 모리스 블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침팬지 사회에서는 수컷이 그렇게 왕자를 지키다가 혹은 왕자를 지키지 않는 수컷이라도 힘이 떨어지거나 늙으면 바로 아웃이에요. 가차 없이 아웃이에요. 예. 근데 암컷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재생산이 안 되는 암컷도 아웃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포유류들 보면은 폐경이 지나면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평균 수명을 보면. 예. 근데 이제 인간의 폐경이 지나도 여성들이 더 살고 이렇게 할머니 이론 뭐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손주를 이렇게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단 일종의 가설이긴 한데 그 이전에 모리스 블록은 그 초월적 사회성에 더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쓸모가 없는, 힘이 별로 없는, 근데 이제 모리스 블록이라는 이 인류학자가 어디 지역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냐면 마다가스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그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노인이 힘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제 담요만 덮고 이렇게 맨날 누워 있고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고 이래도 그 지나가는 이제 그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우리도 약간 노인 공경이나 어르신들 대할 때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역할로 치면 아까 전에 침팬지 사회처럼 그 노인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도 없고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침팬지 사회에서는 사실 쓸모없는 존재, 바로 아웃될 수 있는 존재인데 마다가스카 이 마을에서는 인사도 받고 그리고 마을에 이제 어떤 의례나 행사 같은 거, 큰 축제 같은 걸 하면은 그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 조언을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리스 블록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혹은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보더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초월적 사회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면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사실상 이제 다른 형태로 조상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의 이제 어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뭐 영이든 혼이든 이런 식의 이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죽음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음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사람들의 관계, 이것이 이제 지금 사람들도 또 늙으면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상상과 이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침팬지 사회는 거기 그 침팬지들이 거기서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예, 예.
침팬지가 그 힘이 없으면 거기 그 역할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리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퍼지거나 이래서 이제 뭐 핵심 인사가 죽으면 그 사회가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죽은 존재와 산 존재의 이 관계 때문에 이제 역사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어르신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 자리에는 이제 지금 갈 사람들이 가 있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익숙하죠. 조상이든 그 족보라는 것도 사실상 그런 개념인 거고 그것을 이제 국가 단위로 가면 이제 그 역사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상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능력인 거고 이것이 사실상 정치체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제 침팬지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자적으로도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회를 확장시키고 영속시킬 수 있는 이 상상력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걸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종교였던 거고 그래서 종교적이라고 하는 게 뭐 예수님이 있고 그런 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바로 이 산자와 이제 죽은 자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관계를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죽는가 이런 거는 사실상 과학이 다루기 좀 힘든 질문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완전한 어떤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래서 당장의 종교가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이제 생로병사가 무엇이냐, 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큰 질문에 대해서는 일종의 매뉴얼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 사회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봐도 인류학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 시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에트루리아라는 이제 일종의 사회도 있었던 거고 여기도 이제 지금 그 용산 그 국립박물관에 있었던 이제 전시 사진인데 이게 이제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석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이제 저승으로 갈 때 뭘 타고 가고 그걸 지키고 있는 신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저승사자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신과 함께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게 기원전 4세기 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과 삶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발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상상할 건 아니잖아요. 즉각적인 거는 상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여행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주피터 그러니까는 이제 제우스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리스어인 거고 로마에서는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데 신들의 왕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고대 로마에서 신들도 일종의 이제 신들이 이게 시민의 관계에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피터를 첫 번째 시민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신이지만 사실상 이제 굉장히 뛰어난 첫 번째 시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 한국에 제가 책에도 다뤘지만은 종묘에 지금도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게 유네스코 지정을 이제 무형이랑 유형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지 유네스코 지정 이제 그 인정이 계속 된답니다. 그래서 유형은 이제 이 종묘 건축물이고 건축물도 이제 굉장히 장엄하고 왜냐하면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역설인 거죠. 그래서 그 단조로움과 그 장엄함 사실상 왕이 움직이는 곳은 화려한 단청이 무조건 있다는 게 원칙인데 거의 유일하게 종묘에는 단청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없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박하고 장엄하고, 근데 이제 그 장엄함이라는 것이 이제 소박함에서 나오는 그 비움의 이제 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것을 보러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 책에도 제가 잠깐 다뤘지만은 이 종묘라는 것도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조선의 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과 종묘를 같은 시기에 짓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극에서 종사를 보존하소서 전하라고 할 때 그 종사가 이제 종묘와 사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묘는 이제 궁의 왼쪽에 만들고, 그 다음에 사직은 오른쪽, 사직단이죠. 사직단은 사직이라는 것이 신이에요. 곡식의 신과 대지의 신이에요. 사와 직이. 그것을 모시는 재단이 사직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직동이 종로구에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라면, 종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역대 왕과 왕비를 이제 모시는, 소위 말하는 조상을 모시는 이제 근간을 만드는 건데, 그런 질문인 거죠. 이게 왜 필요할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 열심히 농사 짓고 뭐 그냥 물질적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경복궁이랑 이 종묘를 짓고 사직, 근데 그것이 또 종사를 지키라고 막 신하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근간들, 이거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조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들이 이렇게 쌓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종법이라는 것도 연결돼서 제사라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오늘날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4.3 4.3의 이제 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이제 위령제, 이런 것들을 이게 저게 미신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례인 거거든요.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무슨 이제 정신과 약물이 아니라 이런 식의 문화적 의례를 통해 가지고 그 아픔을 이제 넘어서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4.3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픔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는 이게 냉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마을 간의 이제 비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의 이제 반목과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념 간의 대립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념이라는 것이 이제 한 가족 안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은 예를 들면 이제 좌익으로 몰리고, 동생은 또 이제 군인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의 이제 현대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무당이 이제 개입해서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이게 어떤 그 사진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파트를 왜 저기다가 허가했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게 이제 제가 기사를 이제 좀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어요. 물론 이제 이겁니다. 그가 이제 한국의 이제 조선 그 왕과 왕비의 그 릉이, 네, 지금 이제 유네스코로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함께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이제 지정이 풀린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잠깐만요. 기사가
지금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겁니다. 그 이제 이게 아마 왕과 왕비 릉이죠. 왕릉이 있는데 여기 찾았네요. 여기가 김포예요. 김포고 여기가 이제 김포시 장릉, 이 장릉이거든요. 이 장릉인데 여기 너머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보이잖아요. 여기는 인천 서구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사건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이제 그 거리 따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 거리에서는 지을 수 없는데 이제 아파트가 이미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문화재청이 알면서 스톱을 시켜버리면서 난리가 났었던 거죠. 지금 이제 다 입주했다고는. 왜냐하면은 입주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제 공무원들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안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깊게 다룬 적이 있으니까는 관심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아파트를 문화재청이 이제 스톱을 시키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입주가 이제 코앞인데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인류학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그거예요. 지금 산자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비싸게 이제 다 분양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 심지어 여기 보면 또 삼성 아파트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장릉 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문화재라는 이유를 이렇게 스톱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인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릉 앞에 저 아파트 지으면 안 되는 거야? 혹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예. 그리고 지금 무슨 대한민국이지 뭐 조선시대라는데 굳이 저렇게 조선시대 왕릉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주혼자의 공간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그런 거예요. 장릉이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그러니까 인조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원종이고 그 부인 인헌왕후가 이제 있는 무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죠. 왜 문화재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를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 걸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걸까? 근데 한국인들이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침팬지 사회처럼 돼버린다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다뤘지만 현충원에 대한 글을 제가 썼었죠. 미군들이 지금도 미군의 그 하와이에 미군 공군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JPEG이라고 이제 미군 유해 실종 전사자 유해를 이제 찾는 조직입니다. 굉장히 전문 조직이고 방대한 조직이에요. 거기에는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그 다음에 치과 의사, 그 다음에 이제 군인, 그 다음에 뭐 역사학자, 되게 다양한 이제 다학제군, 제가 알기로는 뭐 100명이 넘는 전문가 그룹인데 이 그룹이 하는 게 뭐냐면 JPEG에서 이제 DPAA인가 이름이 이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하는 일은 같습니다. 전 세계 미군이 전쟁을 치러 왔고 거기서 이제 전사하거나 실종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유해를 무조건 찾는다. 항구라도 찾아서 미국 본국으로 송환한다. 이 사람들의 미션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왜 해? 예. 그러니까 사람 유해를 찾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인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데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미군이 이제 전쟁 가는 데는 다 하고 있는데, 미군은 전사자들을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이게 이제 그분들의 슬로건이에요. 그 집은 이제 본국이죠. 왜 그럴까요? 예. 그리고 유해를 왜 그렇게 찾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오산 미군 기지에서 이제 한 행사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김정은이 그 회담할 때 이제 유해를 이제 송환받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평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다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북한 땅에서도 전쟁 6.25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이제 많이 사망을 했으니 유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선심 쓰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미국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화해 제스처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공군기로 이제 태워가지고 일단 오산으로 와서 1차 감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최고의 예를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때 사망했기 때문에 유엔기로 이 관을 이렇게 싸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예우로 이렇게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 공군기가 이 유해들을 싣고 하와이 그 JPEG이 있는 그 연구소로 가서 이제 정밀 감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가면 그 아마 사진 봤을 겁니다. 오바마 때나 이제 트럼프 때도 그런데 공군기 때 그 유해가 이렇게 너무 막 이제 엄청나게 장엄한 행렬이 이루어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안 하는 거죠? 계속 내가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네, 엄청.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그걸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중요했죠. 예, 네, 우리 많이 봤죠. 예, 네. 오른쪽은 이제 한국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유해 발굴 감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전부 다 좋은 일 한다고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거가 너무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개천절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인류학적 호기심으로 아침에 이렇게 TV 같은 것도 이렇게 보거든요. 개천절이라는 것이 그것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이 열린 날인데 4353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천절이 뭐 당군 할아버지부터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한민족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무총리가 직접 이렇게 코리아 TV 이게 한국 그 정책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되게 흥미로운 거죠. 4,350 반만 년의 역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유, 은유, 우리가 한글의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해서 결의 얼. 그러니까 얼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말한 제가 영, 혼, 얼, 넉,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상과 역사를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려면 이게 있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침팬지의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죠. 예. 개미의 역사, 개미도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개미의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산자들이 대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예, 정치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하나의 몸, 정치적 관계, 그러니까는 이제 함께 사는 공동체처럼 정치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하나의 몸, 여기서는 이제 나무라고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이제 국립 묘지가 이제 빵테옹이라는 곳이거든요. 그게 프랑스 그 파리의 이제 5구 딱 이렇게 중앙에 있는 데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빵테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신전이라는 뜻이에요. 예, 판이 전체라는 뜻이고 테온이 이제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유럽의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 보면 알잖아요. 로마 신화도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신전, 판테옹이라는 건 다신전인데 거기에 이제 혁명 이후에 이걸 국립묘지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터 휴고, 레미제라블 쓴 빅터 휴고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밀 졸라, 이런 이제 문호들이나 이런 위인들을 이제 모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지만 그래도 이 다신전 안에 프랑스 공화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상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국립묘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마리안상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그림 많이 봤죠. 그건 이제 프랑스의 국기와 이제 그 위엔 또 이제 신이 또 있고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충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현충일에 이제 추념식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대표인 거고 이 민족의 얼이 서려 있기 때문에 현충일에 이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국 선녀들을 위해서 이제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추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례에 참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 후보가 이제 첫 번째 행보 이럴 때 보면 대부분 어딜 가던가요? 현충원에 가죠. 왜 강화문에서 가면 돼서 아니면 국회로 그냥 가면 되지 왜 현충원을 굳이 갈까요? 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뭐 참배했다 항상 뉴스 뜨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당성이 이 죽은 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선서를 지금 저 손을 책 위에 대고 있죠. 저 책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 앞에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라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저 신, 그것이 이제 이 연결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문제도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도 저거 그냥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 이제 일본 총리가 가서 참배를 하는 게 왜 외교 문제가 되냐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것도. 죽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8시 반까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주목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죽음을 어떻게 이제 생각할 것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한 그 초월적 사회성, 그 상상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상상력을 펼치잖아요. 소꿉놀이 같은 거 할 때 모래알 보고 아 맛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아이들끼리는 말이 되고 우리도 그거 다 이해하잖아요. 소꿉놀이로 들어가면은 병원놀이 하면은 나 의사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 나 환자 입 벌리고 막 그러는데 이런 상상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이 뇌하고도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확장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능으로 또 혹은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는 방금 말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회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확장시키고 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사회의 근간은 헌법인데 제가 이제 헌법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대목은 첫 번째, 헌법의 전문의 첫 번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저는 되게 흥미로워요. 보통은 이제 헌법에서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이제 일조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좀 더 거시적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회와 한국 사회를 간통하고 있는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그것이 이제 좀 더 통시적으로 이야기한다,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특징을 좀 잡아보면 이런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은 탄생의 반대말에 가까워요. 그래서 탄생과 죽음이 반대말이고 그 사이에는 이제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삶의 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시를 봤듯이 죽음 이후에 다른 형태로의 존재가 계속해서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왕릉 다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역사, 유구한 역사 이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기 개천절에 저기 4700년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의 뭐 선조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죽음 이후에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형태로 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생하고 또 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삶과 죽음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는데 이 탄생과 죽음은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삶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생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위에 또 다른 형태의 살아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한 번씩 우리가 불러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의 반대가 아니라 탄생의 반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어도 이제 사람이 몸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야겠죠. 그 근거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전에 말한 마음, 그 다음에 영이나 혼 이런 것들이죠. 다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죽으면 끝났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호스피스에 있는 사별가족 모임의 활동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호스피스는 오늘날 이제 병원이고 말기 암 환자들을 이제 돌보는 병원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호스피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임종한 이후에 사별가족을 돌보는 것까지가 호스피스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별가족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럼 알아서 하는 거지. 사별가족? 근데 사별가족 돌봄까지가 호스피스 돌봄이에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사별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지인 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이죠. 그 애도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종교가 있든 없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시를 써왔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시를 써와서 시를 이제 낭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보호자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모임 이름이 별가족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별이 돼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해왔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의료 현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배척할 것 같지만, 사실상 오늘날 의료 현장에서도 애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돌봄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의례적으로 잘 받아들일 때 이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호스피스 병원인데 세인트 크리스토퍼스라고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스는 이제 그 성인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업고서 꼬마 예수를 업고 이제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업고 있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호스피스라는 것도 호스피스 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종교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색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왜냐면 오늘날 불교가 하는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그 돌봄이라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사별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환자가 임종하고 나서 그 환자를 애도하는 것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 말기 환자를 돌보는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달라지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뭐 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제 쟁점도 많죠. 예를 들면 무용고자의 무용고자의 돌봄 문제도 이제 사실 굉장히 지금 쟁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용고자가 이제 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본인의 의사 표현이 안 됐는데 이제 연명 의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나이가 많은 노인 노숙자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은 가족도 없고 지금 이제 건강 상태가 본인의 의사 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삼자가 볼 때는 연명으로, 예를 들면 콧줄을 이제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던 경우는 10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한테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내가 봐도. 근데 지금 현행법적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현행법의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은 가족이 상의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혼한 이성 부부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친족 체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복지의 문제, 노숙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오늘날 1인 가구가 이제 사실상 4인 가구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또 결혼한 이성 부부가 가족인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가족이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게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상상을 또 할 것인가, 이 죽음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법, 친족이 이제 그 법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재상상해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이분들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랬을 때 이제 존엄한 죽음을 상상한다는 것이 단순히 혼자서 이 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실천,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팬데믹이 있었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 노인 돌봄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죽은 자와 산자의 관계에서 이제 정치, 그 다음에 뭐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틀과 또 구체적인 쟁점을 하나씩 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병인이라던가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간병인들은 사실상 이제 제도권 밖에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사실상 이제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굉장히 그 노동 조건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 노동 조건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 좋은 죽음이랑 혹은 편안한 죽음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생애 말기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누군가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의존적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가족이 알아서 해왔고, 가족 중에서도 이제 보통 여성들이 해왔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돌봄이 뭐지?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는 좋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돌보고 있지? 누가 못 돌보고 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팬데믹에서도 지금 현재 최근에도 이제 계속했지만은 3명 중에 한두 명은 사실 노인 분들이 시설에서 임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시설에서 이제 어떤 돌봄을 받아왔지, 또 받고 있지, 그리고 그분들은 또 왜 시설에 갈 수밖에 없었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국민의 생명은 소중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 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역도 중요한데,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희생을 당하고 있었을까? 더 많이 희생당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임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다음에 이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조건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상상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책을 2권을 이제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한 트론토라는 이제 일종의 정치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김희강이라는 정치 철학자도 있는데, 이분들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이제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사회,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 기반한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존엄, 이런 것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흥미롭게도 거기서 그러면 상정하고 있는 개인은 어떤 개인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개인들, 시민들은 그냥 건강한 성인 남녀를 전제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인 거죠. 근데 뒤집어 보면 과연 그런가요?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상 인생의 한 3, 4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의존 상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건강한 성인 남녀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지만, 우리도 아프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그게 의료진이든 간병인이든 가족이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는 취약한 존재이거든요. 항상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건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디폴트는 의존적인 존재고 취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돌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제 다시 상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학자들, 돌봄 이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돌봄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취약한 존재들에 대한 책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한 존재들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요. 예, 장애인이라던가 아이냐, 뭐 환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취약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았고 또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갔을 때 단순히 이제 이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A라는 취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B가 A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B가 돌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B의 삶도 취약해져요. 우리가 대부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아이를 놓으면 엄마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해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일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청년 돌봄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는데, 20대, 30대 한창 뭔가 뭐 취업 준비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아프고 형편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면은 자녀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년 돌봄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의 삶이 취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군대를 가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장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취약해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간병인,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집에서 돌보는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여성분들, 뭐 혹은 뭐 남성분들, 가족 이렇게 이야기 나왔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은 취약한 존재가 있고, 이 취약한 존재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있으면 이 돌봄 제공자를 누군가 또 돌봐줘야 돼요. 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국가가 할 일인 거고 정부가 할 일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여기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그건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돈으로 하든지 운으로 하는 거예요. 운. 예를 들면 가족이 너무 화해가 아니라 너무 화목해. 그래서 가족이 또 대가족이야.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가 안 되고 돌봄의 가치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존엄한 죽음 혹은 이제 편안한 죽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바로 이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기 위해서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유, 평등, 존엄에 못지않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정치,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듯이 거기에도 그런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다시 재상상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인데 제가 좋은 사례를 갖고 왔어요. 프랑스의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일종의 저는 실험, 사회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아마 최근에 언론 뉴스로 많이 봤을 겁니다. 노란조끼 운동, 뭐 노란조끼 시위 해가지고 형광조끼 입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뭐 사회 공공재정을 뭐 줄이는 거에 대해 반대하거나 뭐 연금개혁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막 시위하고 막 해서 막 언론에 막 노란조끼 시위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2018년, 19년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 시민들은 이 정치인한테만 맡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 아젠다는 시민들이 직접 토론을 해가지고 수기를 해야 된다 해서 시민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3의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지금 제3의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민의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제 사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예,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령대, 지역, 성별, 그 다음에 뭐 학력, 소득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성을 고려해서 누구의 영향도 안 받고 정말 그냥 추첨해가지고 정말 제비뽑기 뽑듯이 그것을 이제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관과 민이 협력해가지고 뽑아서 이제 이렇게 수백 명이 뽑히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하나씩 1년에 하나씩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에 다뤘던 게 바로 안락사 주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시민의회에서 회의를 거의 한 30번 이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문가가 60명 이상이 와서 법학자, 뭐 의료인, 그 다음에 뭐 이런 역사학자, 뭐 인류학자, 뭐 정치인,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면 그냥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안락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의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역사적으로 안락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30회 이상을.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가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회의 참여할 때마다 숙박료도 주고 차비도 주고 그래서 그날 빠져가지고 생계에 곤란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도 다 배려를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서 이게 결론을 냈어요. 75%가 이제 안락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해야 되는 점도 같이 고민을 했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한테는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 공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와 국회는 당연히 부담을 느끼면서 동시에 좋을 수도 있어요. 부담을 덜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신고리 원전 가지고서 수기 민주주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건데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보는데 너무 짧게 끝나버렸어요. 법적인 지속성이 없었죠. 약간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렸는데 이 수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움직임들도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돌봄이라는 것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상상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제도로 만들고 우리 일상을 바꾸는 문제로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